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이자율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자율 인상이 끝이라고 단정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기지 시인차 융자 신청이 지난주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37개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 골프장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돼서 결백한 자신을 기소한 흉악범들에게 보복하겠다는 험한 표현에 다짐을 했지만 에너지는 많이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유권자가 형사 피고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법치주의를 국민 심판으로 걷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당파적이거나 이념에 따라 책을 금지하는 도서관을 벌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주정부 법입니다. 임신 첫 단계인 12주일까지의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 최고치인 65%까지 올라갔다고 갤럽이 발표했습니다. 버드라이트가 문화전쟁 보이콧에 휘말린 뒤 베스트셀링 맥주 자리를 내놨습니다. 스트리밍 회사 넷플릭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스파이 풍선 사태로 취소됐던 베이징 방문을 이번 주에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과 중국은 라이벌 국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과 중국은 경쟁은 치열해도 위기는 관리한다는 기조도 여전합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 핵을 받았고 필요하다면 핵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한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2시간 10분 정도 있으면 연방준비제도가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자율을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겠다, 퍼즈하겠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1년 전보다는 4%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0.1%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오늘은 15개월 만에 10번 연속 올리고 나서 처음으로 일단은 이자율 인상을 하지 않는 발표를 해서 기준금리가 5%에서 5.2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으려면요. 지금 연준의 목표치인 2%의 2배인 4%인데 이걸 완전히 잡으려면 항상 우리가 개인 살림할 때도 그렇잖아요. 큰 돈을 줄여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한 이번에 많이 내려간 것은 가솔린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가솔린 값이 내려가는 것은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유가 휘발성이에요. 언제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식료품 값도 높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핵심 그 물가지수 이런 변덕성이 있는 물가지수를 뺀 핵심 물가지수는 0.4% 정도 올랐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중단하더라도 7월 달에 또 회의가 있을 때 이자율을 인상할지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 이자율을 내린다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 여러 사업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그것도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분명한 것은 노동시장이 단단해서 실업률이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어야지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해서 수요가 적으니까 물가가 좀 안정되는 이런 게 나오는데 집값하고 또 실업률이 너무 괜찮으니까요.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도
줄어든 게 아니라 실업률은 조금 올라갔어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도 괜찮으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은요, 9시 35분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출두를 하고 그 이후의 뉴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역사적인 장면을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피고로 형사법 위반 연방 피고로 법정에 서서 37개, 이제 31개가 스파이 혐의였고요.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그 장면을 법원은 국민들에게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쭉 지켜봤던 기자들도 휴대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는 물론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됐기 때문에 어제 법정의 그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그샷은 원래 그 머그샷 찍는 게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신원도 확인을 하고 보관용으로,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신원 확인할 필요 없다 해서 머그샷을 찍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 뉴욕에서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사업 기록을 많이 위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법정에 출두했었을 때는 뭐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때는 본인이 뭐 몇 마디 나는 무죄다 하는 말은 했지만 지금은 전혀 어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37개 혐의에 모두 무죄라고 얘기를 했고 not guilty 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끝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쿠바 식당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오늘이 77회 생일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도 들었고 식당에 갔지만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쿠바 음식은 먹지 않고 뉴저지 골프장으로 선거기금 모금하러 갔습니다.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페스티벌에 온 것과 같은 너무 열광하는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이 아주 험한 단어를 어제 많이 썼고 팩트 체크를 저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 대체로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그 주장을 하면서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권력 남용을 해서 나처럼 깨끗하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이런 말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 나를 기소를 하다니,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 그들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열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가 요즘에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검사 측이 서로 어제 다음 법정 출두 날짜 같은 것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에서부터 시종 비슷하게 예전에 왕실이란 뭐 지금도 왕실이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도 이번에도 플로리다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서류를 옮겼다는 월트 나우터든가요,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은 어제 6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인정신문을 받진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고요. 동행은 했습니다. 항상 대통령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잭 스미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좀 사이가 떨어져서 반대편에서 서로 앉아 있었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도 비난을 많이 했는데, 만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매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케이스에 기소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 많은 지지자들은 아니다, 정치적이다, 마녀사냥,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그 매체의 것을 제가 조금 종합을 해서 그랬을까 아닐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케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일 전에 연방 판사가 로버트 버첨이라는 전 공군 중령에게 3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비밀 문서를,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집과 사무실로 옮겼다는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기밀 문서도 어디서만 꼭 볼 수 있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또 다른 판사는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전 특수군 멤버에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은퇴할 때 기밀 문서를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2018년 호황포, 이 사람은 국가안보국의 문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5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검사는 이 포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법무부가 이 적절한 장소에서 그런 기밀 문서 같은 것을 옮기고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한 사람들을 기소한 많은 케이스, 많고 많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육군 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관이었던 나중에 중앙정보관이 아니라 정보국장,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피트리어스가 이 사람이 이제 오랜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육군에 오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공과 실도 있고 하잖아요. 여자 문제도 있었고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부정을 했는데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육군에서 있다가 작가가 된 여자에게, 그러니까 어페어예요. 이 두 사람 다 어페어인데, 그런 어페어가 있었던 그 여성에게 기밀 자료를, 브로드웨일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기밀 정보를 제공을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고, 유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벌금과 프로베이션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요구를 했었던 벌금의 2배를 판사가 4개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37개 혐의고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속하고, 그런데 연방검사가 또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면 케이스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집어서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까? 사실에 근거해서 기소했을까? 법 전문가들은 이미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49페이지짜리 기소장을 공개적으로 제발 좀 읽어봐 주세요 하고 발표를 했을 때요. 정치 분석가 Real Clear Politics라는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하지만 약간 구태여 말하자면 약간 좀 우측에 가깝거든요. 중도 우측의 성향에 가까운 Real Clear Politics의 션 트렌드라는 정치 분석가가, 만약에 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가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만 기소되고 일부는 기소되지 않았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재량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기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했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돼야지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에 대통령이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케이스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인 누구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정부 건물에서, 백악관에서 개인 집으로 그 같은 기밀 서류를 알면서도 가지고 갔고, 관계 당국에서 돌려달라고 할 때 없다고 발뺌하다가 조금씩 돌려주고, 더 남아있는 것을 알고 관계 당국에서 돌려달라고 할 때도 돌려주지 않고 그거 다 기밀 해제됐다라고 가짜 주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찾으러 올 때쯤 되면은 막 여기저기다가 옮겨놓고 변호사들에게 이거 당신이 지금 묵고 있는 호텔로 가지고 가서 여차하면 없애버려라 하고, 모든 그 같은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진정한 injustice다. justice가 아니라 진정한 법적인 부당함이다. 이 얘기는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인 누구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어느 검사라도 기소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트럼프가 기밀 서류를 그렇게 옮겼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게 또 이만저만 예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 등등. 그리고는 수사관들에게는 나는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하나하나 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다른 사람은 빼고 나만 기소하느냐. 바이든은, 펜스는, 힐러리 클린턴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 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케이스가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사고로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고 돌려주고 뭐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 전문가들은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지지합니다. 지난번에 뉴욕에서 기소했을 때는 그때는 좀 지나쳤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왜 저런 것을 기소하나? 나중에도 그럼 기소할 때 좀 힘을 덜 받을 텐데 라고 지적을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검사 측에서 하나하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그 같은 기소 혐의에 대한 증거를 공개를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검사나 이런 그 연방 법무부는 그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거 없이 어제 본인의 그 골프장에서 했었던 것 같은 많은 얘기를 그것도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이 어머 정말 하고 혹하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법을 지키는 그런 그 법적인 주체에서 참아야지 되는 거겠죠.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백하다, 마녀 사냥이다라는 주장으로 여론 재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법정 재판과 여론 재판이 두 개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볼튼 같은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결백하다면 재판을 빨리 할 것이다. 결백하지 않다면 질질 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질질 끌겠죠. 갈 때까지 가져가면서 여론 재판을 가능하면 길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결백한 나를 기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을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을 맹세하는 형사 피고를 선택하느냐, 미국 유권자가 아니면 미국 유권자가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라면서 만약에 자신을 기소한 사람에게 보복할 것을 맹세하는 형사 피고를 미국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다면 이건 국민투표다. 어떤 국민투표요?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법치주의를 날려보내는 국민투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다시 법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미국 유권자는 법과 정치 사이에서 정치를 선택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 정치라는 것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수라는 것은 베스트셀러와 마찬가지로 항상 옳고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미국의 여러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는 책을 금지하는 도서관에 벌을 줍니다. 주지사가 어제 서명을 했거든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데 이제 조건이 붙죠. 당파적이거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책을 금지한다면 벌을 주는 게 어떤 벌이겠습니까? 항상 어떤 공공기관은
돈 주는 거, 돈 안 주면 가장 큰 벌이죠. 주정부의 기금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이 모든 도서관에 전부 있어야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무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주무장관이 사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서의 경험과 사서의 그 선택을 믿으면서 따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에서도 팽팽했다고 하거든요. 공화당들이 이 법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좀 다수였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데 요즘 미국 전국에서 특히 이제 공화당주에서 특별한 뭐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또 이론 같은 것을 가르친다던가 무엇보다도 뭐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것은 성소수자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한다던가 하는 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책을 금지하는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를 읽은 젊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시인의 시도 뭐 플로리다주의 초등학교에서는 금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뭔가가 많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이제 반발 뭐 이런 반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리노이주는 시카고도 있고 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는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3월 달에 발표한 걸 보니까요. 2022년 지난해죠. 지난 20년 사이에 책을 금지한 아주 가장 많이 금지한 해랍니다. 검열 같은 것이 최고로 많았던 해라고 하는데 2021년보다 2배가 많았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책을 뭐 검열하고 금지하고 하는 게 유행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1970년도에 어떤 노래 부르면 안 돼. 스커트는 뭐 무릎이 몇 센티미터까지 올라가면 안 돼.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를 했었던 적도 있고 머리를 딴 적도 있었는데 단발머리를 하면은 귀 밑 1cm 기억 다 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잔머리가 많은 사람 저도 잔머리가 많은데도 이 앞에 잔머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잔머리를 멋부리려고 잘랐다고 하면서 그런 온갖 규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이 책에 대해서 한국도 그렇죠. 노래 금지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노래에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단어가 아무튼 생각해보면 이상한. 지금 미국이 하도 금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 도서관 협회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금을 받으려면 도서관이 미국 도서관 협회의 Library Bill of Rights 권리장전 도서관 협회가 정한 어떤 그 권리 뭐 규정 같은 것에 따라야지 된다는 겁니다. 뭐 창작자의 관점이라든가 뭐 배경, 출처 이런 것에 따라서 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건 민주당, 공화당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표를 찬성 눌렀겠죠. 그랬더니 공화당에서는 천만의 말씀. 이 같은 책에 관해서도 로컬이 컨트롤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소수였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어린이에게 가이드라인이 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 맞고 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은 그 연령별에 따라서 막는 것도 맞지만 아이들을 너무 딱 재단해서 극단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이거는 미국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정부가 하나의 표준을 정해야지 된다. 이게 공화당의 어떤 의원이 한 얘기네요. 그렇게 정한다면은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고 또 중국처럼 되는 거고 뭐 시진핑 사상 뭐 이런 거 이제는 가르치고 막 외우고 하잖아요. 시진핑 어록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뭐 늘 국민교육 헌장 외웠어야지 됐고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민족주의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애국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애국이 암기로 만들어진 애국이지 뭐 자유로운 플렉시블한 애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세계에서 같이 살 때 조금 더 포용이 있고 관대하고 민주적이라든가 자유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면은 부족하잖아요. 뭐 러시아까지를 포함해서요. 뭐 러시아도 외국 여행을 많이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개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러시아, 뭐 중국, 북한 같은 데는 그 국가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독재국
국가, 권위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는 미국에서 생전 없다가 지난 20년 사이 너무 많이 생겼다 하는 게 도서관 협회의 주장이고 일리노이주에서는 따라서 이 같은 법을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서로 반대되는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뭐 그다지 전진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후진이죠. 버드라이트가 문화전쟁 보이콧에 휘말린 뒤에 탑셀러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6월 3일까지 계산을 한 그런 그 맥주 판매예요. 판매가 거의 25%가 뭐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 2, 3, 4, 5까지는 그래도 버드라이트가 탑이었거든요. 미국에서입니다. 그런데 4월 달부터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이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성전환을 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뉴스도 전문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슨 소셜미디어에 인플루언서를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접하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성전환한 인플루언서 뭐 20대입니다. 딜란 멜베니가 버드라이트 이제 틱톡 같은 것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팔로워가 1,000만 명 정도 되고 하니까 버드라이트가 소셜 미디어를 하기 시작한 거 1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왜 personalized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공책 같은 데다 이름을 쓰고 커플링즈에다가 이니셜 새겨넣고 하는 여성들도 이런 그런 것처럼 이 버드라이트가 이 멜베이니의 얼굴이 이렇게 담겨진 버드라이트 캔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멜베이니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그 이후로 정치인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말도 못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 아니 버드라이트가 이제는 뭐 성전환자를 상대로 뭐 프로모션 홍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보이콧까지 이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버드라이트에서 뒤늦게 어머 그거 우리가 광고한 거 아닌데 광고는 광고죠 하면서 바꿨습니다. 뭐 광고 자체도 미국 국기가 막 보이고 이러면 이제 애국인 거예요. 보수인 거예요. 그리고 막 광활한 그 대지 시골길을 질주하는 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미국 보수처럼 보이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에게도 그건 단지 하나의 캔이었다. 하나 그 사람한테 그 퍼스널라이즈드 해서 보내준 캔이잖아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인플루언서에게 하나의 포스트 인스타그램에 그렇지 이건 대대적인 캠페인이 아니었다고 막 그 홍보를 하고 했어도 결국은 6월 3일에 끝난 판매 그 주에는 1위 자리를 뭐 항상 버드가 울면 다른데 웃는 곳이 있겠죠. 이런 맥주가 있습니까? 모델요라고 읽어야 되나요? 모델로라고 읽어야 되나요? 모델로라고 읽어야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모델로 에스페셜이 탑 스팟 자리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그런 문제는 이건 오히려 반대의 얘기네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는데 갤럽이라든가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특별히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저 정도가 맞는 여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신 초기, 임신을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임신 초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최고랍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69%랍니다. 임신 1단계는 일주일부터 한 12주일, 그때 이제 입덧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입덧 말고 뭐가 있죠? 뭐 소변을 자주 본다던가 이런 증상이 나오는 때라고 하죠. 2단계는 13주일부터 26주일, 3단계는 27주일부터. 그런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임신 1단계에 낙태 괜찮다고 합법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69%로 최고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임신 2단계에서도 26주일까지도 37%나 지지했고 3단계도 22%는 낙태가 합법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프로초이스 나는 낙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52%, 프로라이프가 44%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고요. 대부분의 상황에 합법화해야지 되는가 47%, 일부 케이스만 합법화해야지 된다 49%더 많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 전체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종교를 믿고 있고 복음주의자들도 많고 카톨릭도 뭐 개신교 가운데서 미국에서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보수적인 주에서 그 낙태를 금지할 때는 대체적으로 1단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6주일 아니면 1단계에서 2단계 사이 임신 15주일이나 임신 6주일이나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갤럽이 1,011명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로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기지 융자 신청이 지난주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주일 연속 줄어들고 나서 늘어난 건데 오늘 이제 모기지 은행 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 주일 사이에 7.2%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작은 건 아니네요. 30년 고정이자율이 조금 내려갔네요. 6.77%로 내려갔고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요. 인벤토리는 아직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집이 나와야지 이사를 가는데 집이 나오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새 집을 많이 짓거나 아니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거나, 팔자니 원래 예전에 받아놨던 이자율을 낮은 게 아깝고 새로 어딘가 이사 가야지 되니까 하늘 아래에서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높은 이자율로 새로운 융자를 받아야지 되니까 손해라서 원래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은 잘 못 내놓게 되고, 그렇다고 새 집이 분위기 봐가면서 지어야지 되는데 주택업자들이 확확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많은 마켓에서 구매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요, 좀 포스트 홈바이어 활동은 늘어났다고 하고 평균 융자 액수는 3주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재융자는 한 주일 전보다 6%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0%가 적습니다. 전체 융자의 3분의 1 미만이 재융자고 그리고 바이어는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오늘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도 조금 지켜보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다시 올리느냐,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오늘도 이제 연준이 이자율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가 지금 딱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도 다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올해쯤에는 말이에요. 말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워낙에 큰 페이먼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주택 구매를 좀 주춤하셨던 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가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에 이리하여 또한 작은 호텔이 홍보가 되네요. 숏 스토리즈 호텔이라고 사우스 백블럭 페어팩스에 있는 호텔, 낮습니다. 겉으로는 호텔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팝업 레스토랑은 무엇일까요? 메뉴는 Is it cake? 이거 케이크예요? 탑 셰프. 이런 그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결국은 넷플릭스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탑 셰프 스타들이 나오는데 이 앤킴 씨도 있잖아요. 한인 셰프들도 요즘 워낙에 유명해서, 하긴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LA 최고의 식당으로 박대감내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뭐 앤킴뿐만이 아니라 탑 셰프 가운데서 정말 한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 뭔가를 하나를 하다 보면 자꾸만 확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할 때 팬들을 또 넓혀 놓는 것이고 하니까 드링크도 있어야겠죠. 음식이 있으면 셰프들이 나와서 뭔가를 해주겠죠. 그리고 드링크는
믹솔로지스트라고 하잖아요. 막 뭐 믹스하고 칵테일도 믹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럼 음식과 드링크의 앙상블이 되겠네요. 재능 있는 셰프와 재능 있는 정말 믹솔로지스트들은 또 막 묘기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멋지게 해서 한마디로 푸드쇼네요. 넷플릭스가 프로그램 자체가 이 푸드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이 푸드쇼를 6월 30일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요. 자, 잠시 뒤에 또다시 중요한 하드 뉴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하드 뉴스는 오늘의 미국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의 미국입니다. 제가 이 오늘의 미국 타이틀에서 벗어나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뭔가가 얹어지게 되죠.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도 로스앤젤레스 중심에서 어머 이거 다 해당되는 다른 지역 하다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지난주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러시아 핵을 이미 받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핵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사일과 폭탄을 받았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받은 게 아니라 조금씩 받았다. 갓은 오늘 받은 이 핵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지만, 포비드하겠지만 우리가 공격받으면 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한 가지는 지난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월 초에 핵이라는 것이 워낙 위험하니까 벨라루스에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저장 시설이 완벽하게 지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곳에 배치하지 않는다 했는데 루칸세코는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발언이 서로가 맞지가 않는 걸 안 다음부터는 조금 또 애매하게 말을 수정을 합니다. 모든 게 준비돼서 우리는 며칠이면은 이 핵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전화를 내가 들지. 전화를 들어서 푸틴이 어디 있던지 내가 전화를 걸면 받을 것이고 또 푸틴이 전화를 걸면 또 나도 받을 것이고 의논해서 하지 뭐 그냥 한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는데도 핵이라는 것이 이렇게 컨퓨징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16개월이 지났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벨라루스, 그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요, 벨라루스를 통해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아주 초기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벨라루스 쪽에서 키브로 오는 게 훨씬 동선이 짧으니까 동쪽에서부터 쭉 그 서북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또 영공 전쟁이 심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나토군 러시아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공중전이 일어나서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다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전쟁에 벨라루스를 이용을 할 경우 벨라루스가 그 국가가 피해가 될 수도 있다 할 때는 핵을 쓰겠다. 미리 선포하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지만 한국도 참고를 할 만한 그런 뉴스로 아뢰옵나이다. 그 안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이제 이번 주에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의 이제 외무부상을 만나게 되는데 원래
가려고 했었던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G7 정상회담을 거쳤고 G7 정상회담 전에 막 미국과 중국이 막 사이가 나쁜 것 같아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똑같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왜 가려고 했냐면 지금 무슨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5G라든가 지금 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국가를 새로 만들어서 어떤 공동 협력체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시아에서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로 경제 포함해서 사사건건 중국과 미국이 굉장한 아주 신경전을 벌이는 라이벌이었습니다. 2월 달에도 G7 정상회담이 있었던 5월 달에도 지금도. 그래서 2월 달에 그 당시에 중국과 이 같은 불필요한 만일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은 열어둬야지 된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아니 떠나려고 하던 날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무튼 그 며칠 사이에 일주일도 아니었어요. 딱 스파이 풍선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 번째 스파이 풍선 사건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스파이 풍선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예민한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서로 대화를 해보자고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뤘다가 이제 가는 거죠.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이미 말을 하죠. 나도 뭐 시진핑과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건전한 경쟁을 하는 국가지 완전히 싸움을 하는 말도 하지 않는 적대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국무장관의 대변인과 중국에서도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지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서로 해야지만 된 책임을 질 일도 있다. 왜냐하면 두 국가가 다 우뚝 소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글로벌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건전하게 경쟁은 하되 불필요하게 서로 오해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이제 막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막 아슬아슬한 그런 대결 같은 것도 있었고 스파이 풍선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미처 말씀드리지도 못했는데 뉴스가 늘 꽉꽉 차요. 뉴스는. 쿠바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려고 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알면서 그래? 안 쳐다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지막 통로는 열어놔야지 된다는 게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아슬아슬한 대결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번에 뭐 중국 대사가 뭐 배팅을 미국 쪽으로 한 사람들 크게 후회할 거다. 중국은 장밋빛 미래만 있고 이걸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15분 동안 줄줄이 중국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중국이.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성명으로 대만 이슈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의 내정 문제다.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정도지 무슨 뭐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미국의 야당 대표 말하자면 미치 매코넬이나 아니면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아니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한 사람은 공화당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15분 동안 뭐 니네가 잘못하고 있어 니네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공화당의 상원 의장이 아니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대표가 그 얘기를 15분 동안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지금 오해하지 않는 부분은 오해할 필요가 없다. 오해하지 말자 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또 그 같은 극단적인 언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국무장관은 영국에 가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미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꿈을 꿨는데 제 책상만 없어진 거예요. 그게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좋아하나 봐요. 책상 없어지는 거 엄청 싫어하던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